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6주 동안 강의를 해 나갈 텐데요. 사실 한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한강 작품들을 다시 쭉 읽으면서 다시 이제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생각하는 것들,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비평가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 뭔가 이게 서론격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 소설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은 사슴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책들을 읽게 되는데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책들을 읽는 것과는 꽤 다른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뭐 딱딱한 그런 철학책일 수도 있고 사상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계발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그런 책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보통의 그러니까 문학 작품 아닌 다른 종류의 책들에는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주의해서 잘 읽으면 드러나는 어떤 의미가 그 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완결된 방식으로 그 책에 의미가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하면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는 것이죠. 책을 잘 요약하면 그것도 이제 책을 잘 읽은 그런 어떤 표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학 작품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학 작품에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완결된 채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완결인 채로 완결되어 있지 않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채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작품을 읽으면서 같이 완성해 주어야 되는 발견해 주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비유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학 작품에는 일종의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생긴 똑같은 형태의 그런 구멍인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 각자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구멍. 그래서 그 구멍은 오직 읽는 나 자신만이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그런 구멍을 문학 작품들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어떤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삶이 좋은 삶이라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그 구멍을 의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구멍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그렇게 이제 발견하게도 되는 그런 어떤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책들을 읽는 것과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문학 작품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책, 종류의 책들과의 만남과는 좀 다른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각자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똑같을 수가 없고요. 내가 만난 작품과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작품은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내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고유하게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이 문학 작품을 읽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읽은 것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자기 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는
어떤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형태 이야기를 읽지만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제 물었을 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아온 삶을 되짚어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어떤 일화들을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그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쭉 연결해서 만들어낸 그 어떤 존재. 이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기억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야기들은, 어떤 일화들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거나 혹은 이제 망각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가 써내려간 하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써내려간 이 이야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큰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어떤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야기와 비슷하게 우리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는 이야기를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좀 번박한 그런 분류이긴 한데요. 어, 좀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있다고,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유형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 패턴에,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종류의 패턴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이제 뭐 무협지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협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야기의 어떤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수많은 종류의 무협지들이 있지만 그 무협지들은 대개는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주인공의 뭐 부모님이 또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살해를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이 이제 그 복수를 꿈꾸죠. 그런데 이제 당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적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대단히 이제 무공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수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무술 실력을 익혀 나가고 이런 어떤 비슷한 그런 패턴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대단히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즐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익숙한 패턴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서사문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낯선 패턴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사문법과는 어딘지 이질적이거나 아니면 크게 이제 기존의 어떤 서사적인 문법을 비틀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어하고 손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해 보아야 그 의미가 드러나거나 혹은 끝내 의미가 드러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 패턴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제 소설의 어떤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쭉 본다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사 문법을 창안해내고 그게 이제 후대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은 소설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 1917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이제 여성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지금은 기생 신분이 되어 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어, 정원을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정절을 쭉 지켜오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인물이 육체적인 정절을 훼손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여성 주인공은 항상 자기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고, 수많은 위기를 겪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지만 끝끝내 자기 육체적 정절은 훼손되지 않은 채로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영채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었던 일은 기존의 독자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이야기 패턴과는 굉장히 상이한 다른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어떤 서사 문법, 서사적인 패턴을 위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굉장히 낯설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아마 대개 이제 그 믿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어떤 이야기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역사적 현실을 바라본다거나 시작과 종말이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있고 역사에 부여된 어떤 신적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큰 어떤 역사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 각 개인에게 있는 어떤 삶의 패턴들 이를테면 뭐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혹은 교회에서 익숙하게 이제 간증을 할 때 거기에도 익숙한 어떤 이야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종류의 어떤 이야기 패턴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러한 이야기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에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거나 볼 때는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한강 소설을 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강 소설이 아마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패턴 바깥에 있는 그 패턴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강 소설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이 말하자면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저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한강소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6주 동안 해가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아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의 형태 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강 작가는 뭐 이런 정도의 책들, 작품집들을 쭉 내놓았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뭐 여수의 사랑, 이건 이제 그 소설집, 단편들이 묶여 있는 소설집이고요. 1995년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커먼 사슴은 장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을 작품이죠. 1998년에 나왔습니다. 내 여자의 열매, 이것도 이제 작품집이고요. 그대의 차가운 손 장편, 채식주의자는 연작의 형태로 된 일종의 장편, 바람이 분다 가라 장편, 그리고 히라브 시간, 이것도 장편입니다. 노랑무늬 영어는 단편집, 그러니까 작품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는 시집이고, 소년이 온다, 신, 작별하지 않는다. 이들 작품은 모두 장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작품집과 장편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6개의 작품을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어, 어떤 이야기 나눌 어떤 주제들, 거리들, 그런 게 있는 작품들로 이제 제가 선별을 해 보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주 동안의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더라도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언급하기를 바라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면 적절한 시간에 그 작품들도 조금 언급을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꽤 많은 작품을 꾸준히 써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담을 하나 덧붙이자면요. 우리나라 뭐 90, 적어도 이제 199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어떤 소설의 흐름을 놓고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문단은 꽤 오랫동안 단편 위주로 전개가 되어 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단편에 이제 짧은 분량 안에 한 편의 어떤 완성도 있는 어떤 작품을 써내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장편은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적인 요소가 있고 그 이야기적인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또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단편들은 문장 밀도가 조금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조금은 더 시적이기도 하고 문장 자체가 뭔가 상징을 갖거나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술성을 따질 때 단편이 조금 더 높이 평가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문단 말고 전 세계 문단을 놓고 본다면 어, 조금 상대적인 그런 평가이긴 하지만 장편을 써야 작가로서 인정을 받거나 작가로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면이 상대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장편의 편수가 꽤 많은 그런 작가이고요. 이것도 아마 다른 우리나라 작가들과 비교할 때 한강이 이제 그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한 부분을 이루기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커먼 사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한강이선 첫 번째 작품입니다.